이슈 털어주는 남자 김종배입니다. 7월 18일 목요일입니다. 자, 이탈남 문을 열어주는 분이시죠. 오마이뉴스의 이주영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SNS 한 뉴스. 오늘은 세 가지네요. 네. 자, 첫 번째부터 가시죠. 국가기록원에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정말 저 이거 듣고 황당해요, 진짜. 네, 예. 이는 어제 오마이뉴스 단독 보도로 드러나게 됐는데요. 네. 국가기록원에 회의록 원본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국회 열람위원회를 통해 최종적으로 공식 확인될 경우 NLL 포기 논란인 회의록 행방 논란으로 확대될 것으로 네. 보입니다. 특히 참여정부 말기나 이명박 정부에서 누군가가 임의로 폐기했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다수의 트위터 이용자들은 정말 황당하고 놀라운 소식이다. 회의록이 없다면 누군가 폐기 처분했다는 소리 아닌가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우석훈 성공회대 교수도 난 음모론을 좋아하지 않지만 누군가 대화록을 감추려고 했다는 설명이 현재 상황에서 더 적합해 보인다는 생각을 전했습니다. 네. 한 유명 트위터리언 역시 국가기록원에 정상회담 회의록이 없다면 정문원이 꺼내보고 김무성에게 빌려줬는데 안 돌려준 건가라고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네. 국회와 정부가 진위를 제대로 밝혀야 한다는 요구도 나왔습니다. 유명 트위터리언 레인메이커는 NLL 포기라는 정치 공작을 위해 회의록을 조작하고 원본을 파기했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사실이라면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일이다라며 진상규명을 촉구했습니다. 일단은 이 사안은 좀 예단을 하지 말고 네. 지금도 계속 뒤지고는 있다고 하니까 일단 좀 최종 그러니까 확인이 어떻게 되는지 좀 지켜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네. 미리 선입견을 가지고 이렇지 않을까라고 굳이 추측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만에 하나 정말 국가기록원이 다 뒤졌는데 없다. 네. 이러면 이거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렇죠. 이거는 누가 어떻게 했느냐의 문제도 있고 이 국가기록물 보관 체계에 엄청난 좀 구멍이 뚫려 있다는 이야기가 되니까 이건 정말 말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네, 다음 소식은요. 네, 인터넷 커뮤니티 DC인사이드 회원들 간에 벌어진 살인 사건으로 트위터가 시끄럽습니다. 네. 경찰에 따르면 3년 전부터 DC인사이드 정치사회 갤러리 이른바 정사갤 회원인 가해자 백모 씨와 피해자 김모 씨는 정치 성향을 두고 대립하는 과정에서 서로 사생활을 비판하거나 욕설을 퍼부으며 대립했는데요. 이에 분노한 백 씨가 채팅 사이트를 통해 김 씨의 얼굴과 주소를 알아낸 뒤 찾아가 살해했다고 합니다. 저도 이 뉴스 보고 충격적이더군요. 아무튼 네. 예. 인터넷상의 싸움이 현실 세계에서 살인사건으로 이어지자 트위터에서는 충격이라는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한 트위터 이용자는 그놈의 정치가 뭐라고 칼부림까지 할까? 정치 성향이 다르면 사람도 죽일 수 있는 시대가 온 것일까라고 말했습니다. 네. 이태광 경희대 교수는 징후의 언어가 키워낸 망상이 어떤 결과를 낳는지 이번 정사갤 사건이 잘 보여주는 것 같다고 지적했습니다. 예. 반면 이번 사건의 원인을 이념 갈등으로 보는 것은 무리라는 의견도 많았습니다. 네. 인터넷상의 지나친 감정 싸움과 인신 공격의 근본적 문제라는 겁니다. 실제로 백 씨와 김 씨가 주고받은 글들을 살펴보면요. 정치 논쟁보다 서로 욕설을 퍼붓고 각자의 신상을 덜어 사생활을 비난하는 글들이 많았습니다. 네. 한 트위터 이용자는 막말 싸움을 정치 논쟁이라고 볼 수 있을까? 아이들이 서로 바보, 멍청이 하면서 싸우는 걸 논쟁이라고 하진 않는데 말이다 라고 비꼬아 말했습니다. 네. 또 다른 이용자도 정사갤 회원 사이에 벌어진 살인사건을 정치병 때문이라고 발생한 걸로 몰아가는 게 더 웃기다. 그걸 정치적으로 보는 것이야말로 진짜 정치병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소식은요. 네, 우리 정부가 군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을 또다시 연기하겠다고 미국에 제안한 것으로 확인돼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예. 언론 보도에 따르면 김관진 국방장관이 최근 첫 계획을 미국 국방장관과의 회담에서 오는 2015년 말로 예정된 전작권 전환을 연기해달라고 제안했는데요. 네. 이를 두고 트위터에서는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우리가 지켜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많았는데요. 한 트위터 이용자는 주권 국가로서의 수치다. 6.25 전쟁이 발발한 지가 언젠데 아직까지 미국에게 어리광을 부리는가라고 힐난했습니다. 또 다른 이용자는 아예 미국주로 편입하면 안보 걱정이 없을 텐데라고 비꼬아 말했습니다. 네. 박근혜 정부를 향한 문제 제기도 나왔습니다. 한 유명 트위터리언은 보수 정권이면 자주국방을 주장해야 정상 아닌가. 군의 수장이면 외국에 기대지 않으려는 게, 휘둘리지 않으려는 게 지휘자의 자세 아닌가. 언제까지 미국 뒤에 숨어서 국방비나 축내고 은신하려는지 모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미 한 번 연기된 전작권 전환 계획이 또다시 미뤄진 배경을 살펴봐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는데요. 한 트위터 이용자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2015년 말 전작권 전환 방침을 공식 확인한 바 있는데 2달 만에 이런 이야기가 나왔다. 어떻게 된 일일까? 명백하게 밝혀야 할 사안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또 공약을 뒤집는 거죠.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대선 때는 예정대로 환수한다고 하지 않았었는데. 네. 알겠습니다. 자, 이주영 기자와 함께한 SNS 한 뉴스였습니다. 고맙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께 공지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녁 8시부터 이탈남 긴급 공개 방송이 이루어집니다. 국정원 NLL 전국 전면적으로 진단을 하는 이런 공개 방송이 예정되어 있는데요. 오늘 공개 방송은 오마이TV를 통해서 생중계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내일 이탈남 보이는 팟캐스트 금요일 날 나가지 않습니까? 이때 편집본이 다시 내일 이탈남 보이는 팟캐스트로 여러분들을 찾아가니까요. 많은 기대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재벌과 모피아의 함정에서 탈출하라. 종횡무진 한국경제. 재벌 개혁에 앞장서온 김상조 교수. 그가 한국경제에 던지는 8가지 질문. 우리가 몰랐던 한국경제의 진실을 파헤칩니다. 더 이상 경제 권력자들의 눈속임에 속지 마세요. 종횡무진 한국경제. 오마이뉴스가 만드는 책 오마이북. 네. 국정원 국정조사특위가 그동안 공전을 해왔었습니다. 이 새누리당이 민주당의 진선미, 김현 두 의원 제척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면서 공전을 시켜왔는데요. 결국 어제 두 의원이 특위위원직 사퇴를 선언을 했습니다. 자, 오늘은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의원 가운데 한 분이시죠. 민주당의 김현 의원을 전화로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민주당 김현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단도직입으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사퇴를 결정한 게 순수하게 자율의지에 의한 겁니까? 아니면 주변에서 계속 사퇴 종용이 있었던 겁니까? 아닙니다. 저는 제가 나름대로 판단했고 그 시기도 대략 어느 정도로 생각을 하고 그것에 따라서 제가 물론 주변에 의논은 많이 했어요. 예. 저희 동료 선후배들하고도 논의를 했고, 제가 평소에 이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가장 소중하게 이렇게 의견을 청취하는, 그러니까 조율하는 그런 분들한테 많이 의견을 들었고요. 예. 그분들의 판단과 제 판단이 일치하는 지점 또는 일치하는 방식에 따라서 제가 어저께 사퇴한 겁니다. 그러면 판단이 일치했던 게 뭡니까? 특위는 가동시켜야 된다 이거였습니까? 그거는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한 번도 변함이 없는 거고, 특위가 위원으로 제가 만약에 그만두든 아니면 제가 예를 들어 그냥 고집을 하든 그대로 진행을 하든 특위가 진상조사가 깨진다거나 이렇게 본 건 아니고요. 네네. 다만 인권 침해라고 주장하는 새누리당의 일관된 그야말로 바람풍하는 그런 인식을 깨는데 좀 시간이 필요하겠다. 그것은 새누리당을 상대로 한 것이 아니고 국민들한테 이 사건의 한 축인 그러니까 새누리당의 아주 잘못된 주장을 좀 이렇게 설명해내는 시간이 좀 필요하고 또 하나는 그러니까 민주당이 효과적으로 이 싸움을 하지 못한다라고 얘기하는 좀 열성적인 지지층들을 대상으로 그렇지 않다. 우리 민주당에는 그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끊임없이 문제 제기를 해왔고 싸우고 왔다. 라는 점들을 좀 확산시켜내는 계기가 맞물려서 시점을 잡았던 겁니다. 그래요? 자, 그러면 간단히 정리를 하면, 그러니까 사퇴의 여지는 남겨두고 이 새누리당의 사퇴 요구가 얼마나 부당한지를 국민한테 알리는데 시간이 필요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을 갖고 움직여왔던 겁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 새누리당의 사퇴 요구가 부당하다라고 하는 것을 국민들에게 충분히 지금 이제 전달을 했다고 판단을 하신 거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초기의 성과를 거뒀고 특히 저희가 이제 7월 2일 날 이게 처리가 됐고요. 그다음에 7월 11일 날 만나서 기관 보고, 그러니까 기관을 어디로 할 거냐, 또는 현장 검증을 어느 단위에서 할 거냐, 증인을 신청을 어느 범위로 할 거냐, 이런 얘기들을 쭉 저희는 논의를 해왔던 거잖아요. 매일같이 모여서. 근데 새누리당의 경우는 권성동 의원하고 김태흠 의원이
3박 4일로 중국을 다녀왔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국정조사를 할 의지가 별로 없는 거죠. 하고 싶지도 않은 거고요. 3박 4일로 중국 갔다 왔어요? 네네. 특위 가동시켜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그러고 나서 오자마자 예. 어쨌든 정문원 의원, 이철우 의원이 사퇴를 했고, 네. 사퇴를 시켰고, 예. 그리고 나서 바로 그것을 정치공세로 일관되게 이제 밀어붙였던 거지요. 네. 근데 이제 이것이 제대로 보도가 뭐 많이 되지는 않았지만, 네. 어쨌든 양식 있는 국민들이 볼 때는 부당한 거죠. 갔다 와서 뭐 증인 채택의 문제라든가 기관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아무런 대안도 내놓지 않고 그저 무조건 여성 2명의 의원을 제척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런 새누리당의 이 정말 막가파식의 마녀사냥식의 이런 공작 정치에 대해서 국민들이 그동안에 물론 많이 알아왔지만 네. 이번 계기를 통해 다시 한번 또 확인하는 과정이었다고 봅니다. 지금 의원님의 말씀을 받으면 이런 가설도 성립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의원님하고 진선미 의원님이 그러니까 사퇴를 했다고 해서 네. 그러면 국정조사 특위가 제대로 가동이 되겠느냐. 네. 새누리당이 국정조사 특위를 제대로 가동시킬 의지가 없다면 네. 사퇴 이후에도 예를 들어서 증인 채택 문제라든지 네. 그다음에 그래서 이제 그 회의 공개 여부라든지 네. 이런 것들을 가지고 계속 문제를 삼으면서 공전시킬 여지는 또 그만큼 크다 이렇게 해석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저는 그렇게는 못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 이제 예를 들어서 저희가 억지 논리긴 하지만 뭐 이해 당사자다, 뭐 고발되어 있다 이런 네네. 식으로 이제 예. 한 거고요. 그런데 이제 공개 여부는 명백하게 공개하도록 되어 있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정감사 국정조사법 제12조에 따르면 네.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주장은 하겠지만 그 부분은 저는 뭐 쉽게 타협이 안 될 지점이고 두 번째는 재판이 진행 중이다. 예를 들어서 그럼 재판이 진행 중일 때 국정원 직원이라고 해서 네. 그거를 비공개 재판으로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 예, 그래서 그 논리도 안 맞다고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증인 문제를 갖고 공전할 수는 있겠죠. 정치인들 특히 이제 새누리당의 주요 정치인들에 대해서 또는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 증인 채택 여부를 놓고 치열하게 붙긴 하겠지만 예. 명백한 그 내용을 갖고 있는 분들에 한해서 뺄 이유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제 그러니까 특위 양당 간사가 만났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기관 보고부터 시작을 하는데 네. 이제 국정원 기관 보고를 새누리당에서는 비공개로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계속 주장을 했던 걸로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고 네. 그다음에 그 지금 국정원 인사 같은 경우도 그래서 원장이라든지 차장급까지는 뭐 신원이 공개가 되지만 네. 그 밑에 직급의 그러니까 그 국정원 인사들은 사실은 신원이 공개가 되면 안 되는 또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이제 잘 보면은요.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국정원장하고 1, 2, 3차장 기조실장은 정무직이기 때문에 노출이 돼도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다음에 전직이지 않습니까? 대부분이. 네네. 대부분이 전직이기 때문에 전직이 비공개가 그러니까 범죄 혐의가 있는 분들에 대해서 비공개할 이유가 없는 거죠. 아, 그래요. 네. 그러면 지금 의원님 같은 경우는 그래서 기관 보고든 이 증인 불러내는 거든 네. 모두 국민 앞에 모두 공개를 해야 된다. 그리고 정말 지금 현직의 경우 예를 네. 들어서 김모 예. 요원의 경우는 현직이기 때문에 네. 신분이 노출되면 안 된다고 하면 네. 본인이 그 마스크 쓰고 모자 쓰고 언론 앞에 서 찍었잖아요. 수차례 걸쳐서. 예. 그런 식으로 하면 되지 않을까요? 아, 증인석에도 그 패션으로 나와라. 네. 아니 언론 인터뷰도 자신 있게 하셨고 예. 그다음에 억울해서 못 살겠다 기자들이 포토라인에 세우면 얼마나 낭창낭창 얘기를 잘했습니까? 네. 그렇게 하면 되죠 뭐. 지금 자기는 죄가 없고 댓글은 대북 심리전의 일환이고 네. 상부의 지시에 의해서 한 것뿐이다 이렇게 나와서 얘기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저는 제가 이제 12월 11일 날 현장에 가서 네. 언론인들이 정말 많았거든요 그때. 네. 네네. 그때 기자들이 그 오빠 사진을 찍으려고 그럴 때도 오빠 사진 찍으면 안 된다. 그 신상이 공개되면 안 된다. 그래서 철저히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기자들한테 당부를 해서 협조가 됐어요. 그래서 어디에도 오빠 얼굴이 안 나왔잖아요. 네네.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요원이 예. 자기 얼굴을 공개하겠다. 자기 집을 공개해버린 거잖아요. 아니, 그 집이 아니라 자기의 작업 공간을. 네네. 이거는 기본적으로 국정원 직원의 이 보안 의식이라는 거는 정말 제가 볼 때는 어디 휴지통에 처박은 거 꼴밖에 안 되고요. 그렇게 지시한 국정원 이 간부들은 정말 저희 국민들이 내는 세금이 아까운 거고 수조 원을 들여서
이때까지 국정원을 국가와 국민을 위한 최고의 정보기관으로 키우기 위한 이 피와 땀이 다 무의로 돌아간 거거든요. 그 얘기 나왔으니까 잠깐 새길로 빠져서 이 점을 좀 먼저 여쭤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박지원 의원하고 며칠 전에 인터뷰를 했는데 네. 박지원 의원은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그 본인이 파악한 바로는 검찰이 이 사건과 관련해서 그건 감금 사건으로 거의 결론을 내리고 몰아가고 있는 것으로 자신은 파악하고 있다. 이렇게 인터뷰에서 언급을 했거든요. 네. 혹시 김현 의원도 그 상황, 그러니까 검찰 수사가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그건 서울신문에 이미 보도가 됐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선관위와 경찰이 그 현장에 있었던 지점까지는 감금이 아니고 그 이후부터는 감금이다. 이렇게 뭐 보도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래서 지금 문제는 제가 볼 때는 검찰의 이건 주장이고요. 네. 그동안 검찰 수사의 결과 발표문과 공소장, 그다음에 경찰의 그 발표 내용을 종합하면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2일 날 17시 이제 그 수서경찰서에서 낸 보도 자료에 따르면 네. 경찰과 민주당 관계자가 대기 중에 있다 이렇게 나옵니다. 예. 대기 중이란 표현을 씁니다. 예. 그건 뭐냐면 오전 10시에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해요. 예. 수서서에서. 예. 수서서에서 경찰청에다가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겠다고 의견을 냅니다. 그 집에 대해서. 예. 예. 근데 오후 5시에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가 안 돼요. 확정적으로. 네. 근데 이 사이에 벌어진 일이 뭐냐면은 김용판 전 청장이 서울청장이 네. 언론 인터뷰에서 한 얘기가 김규용 경찰청장이 압수수색 영장을 치지 못하도록 압력을 행사했다. 근데 자기는 압수수색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한 거잖아요. 네. 이때까지가 사실은 경찰이 현장에 있었던 얘기거든요. 예. 이 얘기를 왜 제가 좀 길게 말씀드리냐면 검찰의 주장대로 경찰이 있었던 시점까지는 감금이 아니고 그 이후부터 감금이다라는 거잖아요. 네. 이미 이때는 다 철수를 합니다. 의원단도 철수하고 최소 인력만, 그러니까 증거인멸을 방지하기 위해서 최소 인원만 있고 언론이 그 문 앞에서 대기하고 있었던 거예요. 네. 그리고 다음날 13일 날 그 PC, 그다음에 하드디스크, 그다음에 뭐 해가지고 이미 제출을 하죠. 네. 이때 경찰과 국정원이 와서 이미 제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은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건 경찰이 있을 시기는 12월 13일 철수할 때까지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정당방위죠. 제가 이걸 좀 따로 빼서 그 질문을 드린 이유가 있는데요. 네. 검찰이 감금으로 인해서 결론을 내려버리고 네. 그걸 공식 발표를 하는데 네. 그 시점이 국정조사 특위가 본격적으로 가동이 되는 시점이고 네. 그래서 보수 언론이나 이런 데서 그것을 대서특필을 하고 네. 다시 이걸 새누리당이 받아서 국정조사 과정에서 이것을 다시 쟁점화시키고 네. 이래버리면서 물타기를 할 수 있는 하나의 시나리오가 성립이 되기 때문에 여쭤보는 성립이 거예요. 되는데 예. 성립이 되죠, 물론.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했던 인권 침해가 아니고 네. 현행범이고 네.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 그런데 왜냐면은 그렇게 이제 새누리당이 주장을 그러니까 새누리당은 인권 침해다라고 이렇게 하는데 계속 그렇게 새누리당이 주장을 할 수 있는 해왔죠. 얘기는 그거밖에 없어요, 사실은. 방어 논리가. 예. 12월 11일부터 현재까지 새누리당의 모든 그 안행위 위원들, 정보위원들, 운영위원들 이 일관되게 주장하는 것은 이거예요. 인권 침해다. 그 사건의 본질을 호도하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그거는 댓글 단 흔적이 없을 경우는 가능해요. 그리고 검찰 수사 결과 발표가 설사 인권 침해 부분이 있어서 누구가 불구속 기소가 됐다라고 하더라도 그것은 정말 불행히도 이 현재 문제가 됐던 진선미 의원이나 저나 관련성이 없는 것입니다. 네. 그렇죠. 그러나 어쨌든 공격은 하겠지만 국민들이 볼 땐 너무 가소로운 주장이죠. 그러니까 저는 이게 참 한편으로 보면은 뭐한 게 예를 들어서 이런 상황하고 한번 빗대서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현행범이 있습니다. 도주를 하고 있는. 그래서 네. 경찰이 이제 그거 쫓고 있는데 시민이니까 경찰을 돕기 위해서 가세를 했고 네. 그래서 저항하는 현행범을 물리적으로 제압을 한단 말이죠. 해야죠. 네. 시민이 경찰과 함께. 그러면 그 시민은 폭행죄로 들어가나요? 그러니까 지금 그 논리고 예. 누구는 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음주운전을 하고 차에서 이제 음주운전자를 발견을 한 거예요. 예. 근데 그 음주운전자가 문을 잠그고 안 나와요. 예. 소리 다 깰 때까지. 예. 공무집행 방해를 하는 거잖아요. 예. 이게 이제 그게 그냥 일반인이 아니라 유력한 뭐
정치인이거나 예. 뭐 국정원 간부이거나 예. 이런 경우에 이제 경찰은 이제 그 일반 교통 경찰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 무서워서 이걸 문을 못 열잖아요. 깨지도 못하고 예. 기다리고 있는데 이자가 나와서 다 깨고 나와서 전화를 하는 거죠. 차 안에 있을 때. 예. 응? 예. 일러 바치는 거예요. 더 힘센 사람한테. 예. 이 교통 경찰이 나를 감금했다. 예. 얘를 손을 봐야 된다. 예. 라고 주장하는 거랑 동일한 거죠. 그러니까 그 유력한 이 사람이 국정원 현장 그 차 안에 있었던 게 국정원 직원이고 수취하는 국정원 직원이고 차 밖에 있었던 것은 뭐 저희 같은 그러니까 별로 힘없는 야당의 국회의원이고 경찰이 같이 이제 목격을 경찰은 이 사람을 음주 측정하러 온 거고 시민이 볼 때는 차가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하면서 갈짓자를 걸으니까 신고를 한 거 아니에요. 음주운전 차다. 그래서 그 앞에서 현장에 같이 있었다는 이유로 피고발인이 돼가지고 이 진실을 규명하는 일에 빠져라 이 논리인 거죠. 그러고는 이제 힘센 새누리당 실력자들이 나타나가지고 이 현장에 있었던 국회의원 두 사람한테 너 왜 현장에 있었어? 너 잘못한 거 아니야? 빨리 다 꺼져. 너 비껴. 이런 거죠. 알겠습니다. 자, 너무 어처구니 없는 일이에요. 예, 특위위원장은 사퇴를 하셨는데 특위 지원단장으로 앞으로 이제 역할을 하시는 걸로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진선미 의원이 지원단장이시고. 그러니까 왜냐하면 어떤 일이냐면 저희가 이제 이것을 서포트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뭐 자문위원 이런 분들을 저희가 몇 분 모시고요. 이분들의 법률적인 거나 아니면은 이제 경찰의 시스템이나 뭐 이런 심리 이런 것들을 좀 저희가 조언을 받기 위해서 이 자문위원단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지원 단장을 이제 진선미 의원이 주로 하시고 또 법률적으로 해박한 분이니까. 그러면 김현우 의원은 대변인을 맡으시는 제가 건가요? 저는 또 아무래도 그 업무를 주로 좀 해왔기 때문에 그 역할을 맡아서 어쨌든 그러니까 위원들이 굉장히 바쁘거든요. 뭐 현장도 다녀야 되고 물론 언론을 통해서 다 집중 조명이 되겠지만 그것도 종합해서 뭐 중요한 것을 좀 가려서 브리핑도 하고 실시간으로 좀 얘기해 드리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역할을 하기로 한 겁니다. 아, 그래요. 뭐 특위위원직에서는 사퇴를 했지만 특위 활동은 계속 같이 하시는 거네요. 그러면. 네, 그리고 또 서포트 해드려야 될 게 사실은 정보위 관련해서는 속기록을 정보위원들밖에 볼 수가 없어요. 그렇죠. 뭐 보좌진들이 자료를 검토하거나 이럴 수 없기 때문에 그 역할을 이제 저희가 그동안 뭐 남재주 원장이 발언했던 내용이나 또는 이제 뭐 정보위 소집 과정에서 국정원 관련한 그런 발언 내용들이 기억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좀 계속 그 자료를 좀 보면서 거짓 증언한 부분 또는 뭐 남재준 원장이 이렇게 하기로 약속해놓고 지키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을 좀 저희가 공격 포인트를 잡고 있기 때문에 뭐 그런 역할도 제가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뭐 이건 좀 영업 비밀에 해당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어디까지 답변해 주실 수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그 사퇴하시기 전까지는 특위위원이셨고 이제 그 국정조사 준비를 계속 해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죠. 아, 비장의 카드를 갖고 계십니까, 민주당은? 아니요, 저는 비장의 카드는 결국은 저희가 이제 그동안은 재판 중이라는 이유로 자료를 제출을 거부했고 국정원은 뭐 국정원법에 따라서 보안이기 때문에 자료를 못 본 게 많죠. 그런데 이번에 국정조사는 그거보다 상위의 개념이기 때문에 어떤 법률에 근거해서 자료를 거부하는지를 소명을 해야 됩니다. 소명이 안 되면 당연히 제출을 해야 되고 제출을 안 하면 고발을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기 때문에 자료를 많이 이제 보면서 판단할 수 있는 건데 저는 뭐 그거 이전에 12월 16일 날 밤 11시에 어떤 경과를 거쳐서 김용판 서울청장이 댓글 흔적이 없다라고 발표하게 됐는지 이것이 포인트죠. 그러면 여기에는 당시 박근혜 캠프와 국정원 그리고 김용판 당시 서울경찰청장 삼각 커넥션이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네, 그렇죠. 그게 이제 일부 나왔던 국정원의 이제 모 씨 이렇게 연결고리가 있다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 통화 기록 같은 경우도 저희가 들여다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김용판 청장 통화 기록을 보면 누구랑 몇 차례에 걸쳐서 통화했는지가 나오겠죠. 그래요. 네. 그러면은 뭐 국민들이 볼 때 지금은 의혹 제기 수준인 내용이 진실로 드러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해보는 거고요. 어쨌든 경찰과 국정원이 이렇게 직접적으로 선거에 개입해서 영향을 미친 것은 지난 그러니까 10년 동안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때는
그 소위 통치권자가 그것을 근절하기 위한 노력을 각고의 노력을 기울였기 때문에 그런 것이 사라졌는데 반면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정부는 그 국정원의 소위 말하는 그 국내 정치 개입 부분을 원하기 때문에 대통령이 원하면 거기에 맞춰서 충분한 정보와 충분한 자료와 충분한 공작의 경험이 있는 국정원이 거기에 맞춰서 응답했다라고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밝혀내는 것도 또 두 번째 포인트고. 그래서 스스로가 그 원세훈 원장이 취임하면서 국정홍보에 일익을 담당하겠다라고 한 것이 사실이고 그리고 그 역할을 한 거죠. 그래서 저는 아이고 국정홍보처를 왜 폐지를 해가지고 국가정보원을 국정홍보처로 전락을 시켰는지 지금도 이명박 대통령이 작은 정부 한다고 그다음에 그 노무현 대통령 지우기, 흔적 지우기, ABR 한 거 아닙니까? Anything but 노무현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면서 이게 그 흔들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국정홍보처만 있었어도 이 국가정보원이 이렇게까지 할 이유는 없는 거거든요. 이게 대통령이 노무현 대통령을 지나치게 의식하면서 나온 불행한 결과물이라고 저는 보는 거죠. 알겠습니다. 아까 이제 그 앞서서 잠깐 열성 지지자를 언급을 하셨는데 지금 민주당을 향한 시선이 참 복잡하긴 합니다만은 민주당이 이 국정원 국면에 대해서 제대로 대처를 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아주 강도 높게 비판하는 시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 이 시민들의 눈은 너무 높은 건가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시민들이 사실은 제가 말씀드리지만 없어졌던 게 다시 이제 부활한 거잖아요. 직접적으로. 그러니까 국정원 이러면은 중정 시절과 안기부 시절에 그런 그 사람들을 납치해서 죽이거나 그다음 김대중 대통령을 야당 그 유력한 대선 후보였던 분을 수장시키려고 했던 것이나 또는 김용욱 중정 그 부장에 대해서 뭔 조치를 했다거나 얼마나 많은 사건 사고가 있습니까? 그건 직접 경험하지 못한 분들은 영화나 드라마를 통해서도 간접 경험을 하는 거고요. 국정원 하면은 사람들이 공포의 대상이자 관심의 대상이잖아요. 동전의 양면처럼. 내가 저 사람들로부터 검열을 받는다 또는 저 사람들로부터 미행받는다는 건 되게 분노하고 무섭지만 국정원이 도대체 무슨 일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정말 관심이 높거든요. 근데 이제 그 관심이 높은 만큼 뭐가 이렇게 발빠르게 뭐가 착착착착 진행된다는 느낌이 안 드니까 지지층들 사이에서는 도대체 뭐 하십니까? 이런 그 비판과 주문이 있고 왜 장외로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또 요구가 있는 거죠. 그런데 장외로 나가는 것을 저희가 뭐 두려워한다거나 이런 게 아니고 이거는 워낙에 그 사안 자체가 중요한 거기 때문에 무조건 나가서 뭐 이슈 파이팅도 물론 한 방법이긴 하지만 힘을 보여주는 것도 방법이긴 하지만 국정조사를 따내서 꼬투리를 안 잡혀서 국정조사를 따내서 제도권 안에서 이것을 면밀히 검토하는 것 또한 놓칠 수 없는 중요한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두 가지를 같이 가져가자라고 했는데 장외투쟁을 해야 된다는 입장을 강하게 가신 분들은 국정조사가 뭔 의미가 있냐. 걔네가 안 하려고 하면은 밝혀질 게 뭐가 있냐라는 지적인 거고. 또 제도권 안에서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또 그 장외투쟁도 물론 해야 되지만 그것 때문에 빗대가 돼서 이게 안 되면 너무 아까운 거 아니냐. 억울한 거 아니냐. 이제 이러면서 두 가지가 그 같이 논쟁이 되는 건데 근데 이걸 역시도 동전의 양면인 거죠. 그래서 한 번도 어쨌든 바깥으로 나가지는 않고 왜냐면 제가 나가면은 장외투쟁 하려고 그러는구나. 아니 예를 들어서 이럴 수 있는 거예요. 아니 국정조사 특위위원들은 당연히 국정조사에 전념을 하셔야죠. 준비 많이 하고 해야 되니까. 하지만 민주당 소속 의원이 전부 다 특위위원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거리 홍보전을 지금 이제 그 본부를 만들어서 우상호 의원, 김현미 의원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많은 홍종학 의원, 은수미 의원 어제도 광주 거기 북구 말바우 시장 앞에서 하는 게 이제 카톡으로 쭉 올라오고 사진도 올라오고 막 이럽니다. 하고 있어요, 전국에서. 그런데 이제 언론에서 볼 때는 요것만 비춰주는 거죠. 국정조사 파행, 진선미, 김현, 진선미. 이것만 계속 보도하니까 마치 민주당이 국정조사를 안 하려고. 우리가 왜 안 합니까? 정말 거꾸로 봐도.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여자를 남자로, 남자를 여자로 바꾸는 재주 빼고는 뭐든지 바꿔치기 할 수 있는 게 언론입니까? 정보기관이다. 정보기관이고. 정보기관이고? 네, 정보기관이고. 여론이다. 왜냐면은, 이 정보기관에서요. 국정원 댓글을 단 흔적이 발견됐음에도 불구하고,
보도 자료를 보십시오. 인권 침해라고 지속적으로 얘기하고 대북 첩보활동이라고 얘기하고 우리는 정당한 행위를 했다라고 얘기하면서 지금도 진선미원을 고소했던 거 아닙니까? 김하영 씨를 통해서.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반성하고 사과하고 그다음에 재발 방지를 해야 되는데 지속적으로 자기네들은 문제될 것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남재준 원장이 제2의 국기문란 사건을 그냥 버젓이 국정원의 명예와 국정원 직원들의 사기를 위해서 이미 언론에 대부분이 공개됐기 때문에 이것을 뭐 공개해도 무방하다. 이러고 얘기한 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네. 진짜 저는 그 억울하게 이를 데 없는 뭐 지금도 저 재판이 뭐 계류 중이지만 유서 대필 사건도 떠오르고 네. 예전에 간첩단 사건도 떠오르고 뭐 이런 그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이 진짜 무시당하던 그 옛날 과거에 네. 중정과 안기부 시절에 있었던 일들이 정말 밤새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맹맹맹맹 돌고요. 네. 그 다음에 지금 국정원도 뭐 박원순 시장 사찰 문제나 김종익 씨 문제나 그 다음에 그 연예인들에 대한 문제나 그 다음에 인도네시아 뭐 대사관 뭐 자료 입수하는 과정에서 저 미숙함 때문에 국제적 망신 취한-거나 외국에 나가서 또 망신 당한-거나 이런 것만 이제 또 보이는 거죠. 물론 그 이면에는 정말 유능하고 국가 안보나 안위를 위해서 진짜 불철주에 고생하고 있는 외국에 나가보면 국정원 요원들 정말 고생 많아요. 네. 특히 뭐 이 저기 중동이나 이런 데 가보면은 거의 막 새까매가지고요. 똑같은 그 이런 얼굴로 막 이렇게 진짜 피골이 상접할 정도로 그 신분 위장을 해가지고 작업을 하고 있는 분들을 저는 봤어요. 네. 그런데 지금 이 국정원 댓글 사건처럼 말도 안 되는 그 호남인을 비하하는 발언이나 문재인 후보를 떨어뜨리기 위한 공작이나 뭐 그런 일들. 그다음에 정말 뭐 김윤옥 여사의 뭐 한식 세계화는 정말 좋은 일이죠라고 칭송하는 거 너무 촌스러운 일들이죠. 그리고 뭐 하여간 이런 일들이 다시는 발생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번에 국정조사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있을 정기국회에서의 국정감사를 통해서도 이거는 충분히 다뤄줄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국민 여러분들이 이 국정조사는 1단계라고 저는 보고요. 2단계는 국정감사.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이 이후에도 계속 벌어지지 못하도록 제도개혁 해내는 것까지가 이제 이 이후의 과제이니만큼 늘 관심 갖고 지켜봐 주시고 그 다음에 혹시라도 꼭 자그마한 거라도 제보를 해주셔서 이것이 원만하게 될 수 있도록 도움을 같이 받았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하죠. 지금 의원께서 이제 1년에 이제 앞으로 이제 흐름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시작의 반이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네, 국정조사 특위에서 민주당이 어느 정도로까지 하느냐가 결국은 최대 관건인 것 같으니까. 그렇죠. 예, 뭐 네. 여기에 쏠리는 국민의 시선이 엄청나게 많다는 건 잘 아실 네네. 겁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사평론가 김종배가 진행하는 이슈 털어주는 남자. 시사의 최전선에서 여러분의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네, 매주 목요일에 고정 코너입니다. 인권 이야기 시간인데요. 자, 그 주인공입니다.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비를 뚫고 오셨습니다. 요즘 정말 너무 징해요, 진짜. 며칠 전에 대구에 간 적이 있었는데요. 거기는 정말 다른 나라더라고요. 왜요? 아니, 뭐. 햇볕 쨍쨍해요? 네네. 폭염이고요. 비도 안 오고. 우리나라가 굉장히 큰 나라구나, 이런 걸 느꼈습니다. 아니, 고속도로 달리다 보면 가끔 그런 재미난 현상 있잖아요. 분명히 비를 뚫고 차가 달리고 있으면 갑자기 비가 안 내려. 네. 어느 지점부터. 그렇죠. 그런 경우 많잖아요. 기차 타고 갈 때도 많이 느끼죠. 그러니까. 요새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되게 넓은 땅이에요. 네. 옛날 장면은 그래도 그 빨래 말릴 시간은 좀 줬는데. 예, 요새 아주 빨래하기가 어렵고 꿉꿉하죠, 좀. 마르지도 않고요. 그러게 말입니다. 네. 자, 아무튼 이 장맛비를 뚫고 오신 오창익 국장과 인권 이야기를 꾸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어떤 얘기죠? 오늘 언론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언론과 인권 이런 주제입니다. 언론의 반인권 보도, 반인권 행태 이렇게 되는 겁니까? 네, 그 얘기를 해야 되는데요. 뭐 가장 먼저 언론과 인권 하면 생각나시는 건 아마 언론의 자유일 겁니다. 이건 헌법에 보장된 권리이고 그런데
뭐 다 아시는 것처럼 한국은 언론의 자유가 비교적 보장되는 나라였는데 그런 평가를 국제적으로 받았습니다. 네. 그러다가 이명박 정권 등장 이후 언론의 자유가 본격적으로 위축되고 훼손되고 뭐 또 침해되고 그랬는데요. 근데 언론의 자유를 만끽하고 있는 일부 사람들이 있긴 해요. 신문사 사주나 네. 공중파 사장은 자유를 만끽하고 계세요. 그런 분들 입장에서 보면 그렇죠. 원래 기본적으로 언론의 자유라는 건 부자들의 자유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언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언론을 활용할 수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신문의 경우에 지면을 뭐 가난한 사람들이 살 수 없지 않습니까? 네. 물론 뭐 엄청나게 많은 돈을 주면 가능하지만 오피니언 리더라고 하는 사람들, 영향력을 가진 사람들, 뭐 재벌 기업 이런 사람들이 주로 언론의 자유를 누리는 거고요. 가난한 사람들,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 언론의 자유를 누리기는 어렵고 그 사람들에게 정말 필요한 권리는 집회 시위의 자유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무언가를 표현하고자 할 때 국가나 재벌 기업 등은 언론을 통해서 언제든지 이야기할 수 있고 뭐 삼성 같은 재벌 기업이 광고를 통해서 얼마나 우리에게 늘 따뜻하고 안정감 있고 또 하나의 가족이라는 또 하나의 가족이라는 네. 그런 메시지를 끊임없이 줄 수 있는 반면에 삼성에 의해서 뭐 산업재해 백혈병을 얻었다든지 또는 기본적인 노조 설립의 자유도 누리지 못하는 일반 노동자들의 입장에서는 또 뭐 하청 노동자들 물론이고요. 언론을 통해서 자기들의 딱한 사정을 이야기할 수 있는 방도가 거의 막혀 있습니다. 언론이 다루지 않고 지면이나 광고를 살 수도 없으니까요. 그럴 때 할 수 있는 방법은 유일하게 집회 시위의 자유를 통해서 무언가 자기들이 하고 싶은 말을 해야 되는데 그런 식의 그 사주들이 누리는 또는 유력 인사들이 누리는 언론의 자유는 정말 100%, 120% 열려 있고 가난한 사람들이 기댈 수 있는 집회 시위의 자유는 또 굉장히 위축되어 있고요. 아니 그리고 간단히 얘기하면 언론의 자유라고 하는 게 신문은 사기업 아닙니까? 그렇죠. 민영방송도 사기업이죠. 네. 영리활동을 하는데 언론의 자유라고 하는 것들을 왜 보장을 하느냐. 네. 그거는 국민의 알 권리와 표현의 자유. 그렇죠. 담보하는 게 바로 언론의 네. 자유이기 때문 아닙니까? 네. 근데 문제는 언론 경영의 자유는 참 만끽을 하고 있는데 네. 보도의 자유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게 지금 문제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언론의 자유가 이제 침해되고 네. 왜곡되고 있는 상황이 있고요. 또 하나는 뭐 사기업이 아닌 이제 공공재인 뭐 공영방송이나 그렇죠. 네. 이런 것도 뭐 정권에 의해서 장악되고 그러니까요. 또 노동자들 언론인들이 쫓겨나고 이러면서 언론의 자유가 뭐 아주 심각한 정도로 훼손되어 있습니다. 네, 맞아요. 지금 뭐 매일 또는 매주 토요일마다 촛불 집회가 열리고 있는데 방송 3사에서는 전혀 보도하고 있지 않은데요. 이게 촛불 집회 몇 명이 모였냐 뭐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대략 지난 주말 거쳐오면서는 10,000명, 20,000명 정도의 시민들이 모이고 있는데 그것도 뭐 촛불 집회에 모인 시민들의 요구가 굉장히 중요한 국정과제들 아닙니까? 이를테면 국가정보원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 대선 등 중요한 선거가 어떻게 관리되어야 하는가, 국가 역할은 무엇인가라고 묻는 주권자들의 외침이 반복되고 있는데 전혀 보도하고 있지 않은 거. 이런 게 이제 언론이 정권에 의해서 장악된 모습을 보여주는 거고요. 또 하나는 해직 언론인들이 엄청 많습니다. 지금 뭐 KBS, 네, MBC, 맞아요. YTN, 또 뭐 국민일보, 한국일보 같은 경우에도 뭐 그걸 뭐 파업도 아니고요. 참 정말 언론인들이 회사에서 쫓겨나고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다시 한 달 만에 회사로 들어가긴 했지만 언론인들이 언론 제작을 못하는 아주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고요. 이런 상황을 보면 이제 언론의 자유가 어떤 상태인지 알 수 있고요. 이게 중요한 주제인 건 뭐 분명합니다만 뭐 그에겐 다른 기회에도 또 많이 이야기를 나눌 수 있으니까 오늘은 언론이 인권을 어떻게 다루는가, 그렇죠. 언론 보도로 인한 인권 문제는 어떤 것이 있는가, 뭐 이런 것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언론은 인권을 다루는 창입니다. 그래서 인권을 잘 다뤄주면 인권에 있어서 디딤돌 역할을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렇죠. 또 잘못 다루면 걸림돌이 되는데 디딤돌 역할을 했던 곳은 뭐 이를테면 최근 말고 예전에 MBC PD 수첩 같은 경우에 네. 굉장히 중요한 여러 인권 문제를 다뤄줬죠. 그래서 이것이 의제화되고 그럼으로써 인권 문제가 해결되는 아주 중요한 모델들을 보여줬습니다. 예를 들어서 민간인 사찰을 폭로한 처음과
거라든지 그렇죠. 이런 거 같은 거 대표적인 경우라고 봐야죠. 그렇죠. 예. 그 인권 문제가 있더라도 예. 굉장히 중요하고 또 인권 피해자 당사자들 입장에서 치명적인 문제라 하더라도 언론이 다뤄주지 않으면 네. 이게 마치 소리 없는 아우성처럼 되기 쉽거든요. 그렇죠. 존재하지 않는 예. 사안이 될 수 있어요. 예. 이럴 때 언론이 적절하게 개입하고 그야말로 그들이 말하는 바 그대로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이런 걸 보도를 해주면 언론 문제 진전이 있죠. 뭐 그런 사안은 또 사례는 굉장히 많고요. 네. 이 걸림돌이 되는 경우들도 역시 많은데요. 일단 우리 언론이 이 뭐랄까요? 인권 감수성이랄까요? 이런 게 좀 부족하다라고 느껴지는 대목이 있는데 네. 최근에 한 장애인 단체가 이런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이 뭐 종이 신문이나 뭐 여러 가지 보도물들, 네. 인터넷 언론 이런 네. 것들을 검색해 가지고 예. 이 장애 차별적인 말을 쓰는 게 너무 많다. 그래서 국가인권위원회라도 좀 나서서 네. 이 문제를 다뤄달라는 건데요. 이를테면 뭐 이런 단어들입니다. 이분들이 찾아낸 건 뭐 2183건의 차별 용어를 찾아냈다고 하는데요. 네. 지체장애인을 부르는 말을 뭐 병신, 앉은뱅이, 외파리, 난장이, 절름발이, 불구 이렇게 부른다거나 네. 이런 말들은 사실 금지어에 해당됩니다. 써서는 안 되는 말인데요. 이런 말을 쓰면서 장애인들이 느끼게 될 모욕감이나 상처 네. 네. 또는 차별 이런 것들을 감안한다면 쓰지 않아야 되는데 쓰고 있고 시각장애인을 장님, 소경, 애꾸는, 외눈박이, 사팔뜨기라고 부른다거나 청각장애인은 뭐 귀머거리, 벙어리라고 쓴다거나 또 관용적인 표현도 좀 문제가 되는데요. 네. 이를테면 벙어리 냉가슴 앓는다. 그렇죠. 뭐 눈뜬 장님이다. 또 장님 코끼리 다리 만지듯 이런 게 뭐 속담이랄까 또는 예. 관용적 표현이긴 한데 예. 그건 시대 상황을 반영하는 거니까요. 예전엔 이런 속담도 이제 가급적 쓰지 말라. 가급적이 아니라 쓰면 안 되는 거죠. 예. 그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수치심을 느끼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장애라는 것이 뭐 자기가 선택한 것도 아니고 외국에서는 장애인을 좀 능력이 다른 사람 이렇게 많이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장애인은 능력이 다른 사람으로서 그러니까 틀린 게 아니라 다른 사람으로서 장애인이 똑같은 인간으로서 대접을 받아야 되는 게 상식인데 그 상식이 이를테면 언론에서는 통용되지 않고 있고 이 얘기하니까 제가 하나 궁금한 게 생겼는데요. 제가 이제 그 방송에서 뉴스 브리핑을 할 때 네. 한때 이제 장애우라고 하는 말을 많이 썼었어요. 네네. 그래서 저도 이제 장애우라고 하는 표현을 네. 많이 썼는데 네. 한 그 단체에서 의견을 보내왔더라고요. 그 네. 표현 쓰지 마라. 네. 그냥 장애인이라고 표현을 해라. 네. 그래서 뭐 알았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장애인을 시키는 대로 하면 되죠. 예, 네. 했는데 왜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헌법에는요 네. 장애자란 표현이 나옵니다. 예. 장애자. 근데 우리가 이제 한자 공부할 때 자자는 놈자자고 그렇죠. 인자는 사람 인자다. 아니 자자도 사람 자자인데 그 코미디가 이른바 MB가 대통령 당선되고서 당선자가 아니라 당선인으로 불러요. 네, 그래서 네, 박근혜 대통령도 당선인 시절을 거쳤죠. 그러면 왜 유권인이 아니라 유권자입니까? 그러니까요. 지금 웃겨요, 진짜. 예. 노무현 대통령까지만 당선자를 했고 예, 예, 그다음부터는 다 당선인이었습니다. 예, 예. 그건 뭐 한자를 정확히 이해하는 건 아닌데 예. 그렇더라도 당사자들이 그렇게 불러달라고 하면 불러줘야 됩니다. 이건 표상이지 않습니까? 저의 표상은 오창익이란 이름이에요. 네. 그러니까 저는 오창익이라고 불러야지 초등학교 때 친구들처럼 저를 오징어라고 부른다거나 아니 오 씨들은 다 별명이 오징어였어요. 좀 이거 슬픈 일인데요. 다른 좋은 게 되게 많은데 오징어하고 안 닮았는데. 아니 닮은 게 문제가 아니라 초등학생들이 오씨 성을 가진 사람들로 그렇죠. 초등학교 찾아낼 수 있는 별명이 다 그런 식이죠. 오징어입니다. 예. 하여튼 그래서 표상은 불러달라는 대로 불러줘야 됩니다. 그게 이제 그 표상을 가진 주인공 오창익이란 이름을 가진 사람 주인공 저죠. 네. 그 사람의 자기결정권이기 때문에 그건 존중해야 됩니다. 네. 장애인들이 장애자라고 부르지 말고 장애인으로 불러달라라고 예. 하는 건 뭐 시키는 대로 하면 되고요. 예. 장애우의 문제는요. 그게 이제 버두자 친구라는 뜻인데 장애인 그런 단체도 있습니다. 장애우 권익문제연구소라고도 네. 있는데 오래된 단체인데요.
그런데 장애인들 다수가 생각하는 건 왜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친구라고 부르지 않고 우리만 친구라고 부르냐. 그것도 이미 그 네, 자체에서부터 그거는 뭔가 다른 시선이 깔보는 것, 깔려 있는 거 아니냐. 뭔가 뭐 불쌍한 존재, 뭔가 돌봐줘야 될 존재로만 생각하는 거 아니냐라는 반발이 있는 거고요. 예. 저는 그 반발은 정당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불러달라는 대로 불러주는 게 좋고요. 어떤 특정한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을 어떻게 부를까 늘 고민입니다. 사실 탈북자냐, 요새는 탈북인도 많이 씁니다. 이명박 대통령 영향으로요. 예. 그다음에 북한 이탈 주민이냐, 새터민이냐. 예. 근데 탈북자들이 가장 많이 쓰는 이름은 탈북자입니다. 그리고 새터민에 대해서는 또 반발도 해요. 왜냐하면 벌써 90년대 초반부터 탈북 러시가 있었기 때문에 예. 대한민국에 온 지 20년 지났는데도 우린 새터민이냐. 이게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새터민도 뭐 좋은 의도로 아마 그런 명칭으로 불렀던 것 같은데 악의는 전혀 없었지만 악의가 없고 좋은 의도라고 해도 그게 꼭 좋은 결과로 이어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특정한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을 어떻게 부를까의 문제는 가장 좋은 해결책은요. 그 사람들한테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탈북자들에게 여쭤보고 장애인들에게 여쭤보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계속해 주시죠. 네, 그렇게 장애인을 비하하는 표현 같은 것도 많고요. 또 언론 보도를 통해서 보면 장애 차별만이 아니라 온갖 차별들이 많습니다. 네. 뭐 연속극 같은 거 뭐 저도 즐겨 보지만 보면서는 더 그런 경우가 심한 것 같은데요. 이를테면 인종차별이 있다거나 각종 성차별, 성역할에 대해서 뭐 여자가 그래야 되냐, 뭐 여자의 성역할을 굉장히 고전적으로, 공건적으로 제한한다거나. 그 반문식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그러니까 드라마는 드라마나 일종의 물론 가상이긴 하지만 현실의 반영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보면은 현실에는 아주 완고한 가부장적인 사고를 아직도 가지고 계신 어르신이 있을 수가 있고 그 어르신이 예를 들어서 드라마의 한 인물로 이제 설정이 돼가지고 가부장적인 사고를 대사로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그러면 그것도 그러면 차별적인 아니 그러니까 전 고민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를테면 지역 차별 같은 거로 말씀드리면 특정 지역 분들이 가사 도우미로 많이 나와요. 특정 지역의 사투리를 쓰는 분들이. 말이 안 되고. 아니 그러니까 현실에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를테면 지역별로 부가 편제돼 있거나 이런 것들도 있고 또 재벌 대기업의 오너들이 특정 지역 분들이 많다거나 이런 현실이 있으니까. 그건 저는 할 말 많아요. 제가 충청도 출신인데. 왜 충청도 사람들 그렇게 약간 그러니까 사람들로 묘사를 약간 하냐고. 좀 미련하고 늦고 뭐 구체적으로 또 풀어요 불기 있는. 아니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묘사가 있는데 근데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현실의 반영이라 하더라도 실제로 성역할에 있어서 가부장 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일, 폼나는 일, 권력을 많이 가지고 있는 일들을 남성들이 하고. 그렇지 않은 허드렛 일이거나 어떤 권력에서 좀 변두리에 있거나 가장자리에 있는 일들을 여성들이 많이 하고 정규직은 남성, 비정규직은 여성, 뭐 임원은 남성, 말단은 여성 이런 일들이 뭐 현실이죠. 그런데 현실을 그대로 묘사하는 것과 이것이 당사자에게 차별로 느껴지도록 하는 것은 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현실을 고발하기 위해서 그대로 드러낸다면 드라마가 이를테면 어떤 비정규직 문제를 다룬 드라마가 최근에 있었죠. 김혜수 씨가 나온 거. 거기서 그래서 비정규직의 애환이랄까. 정규직에 의해서 비정규직을 비하한다든지. 그렇죠. 그런 것들이 현실을 묘사할 수 있는 거죠. 그런 것에 대해서 비정규직의 처지에 있는 분들이 기분 나쁘다거나 이런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현실을 드러냄으로써 통쾌함이나 또는 공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런 걸 말씀드리는 결국은 맥락이네요. 맥락. 그렇죠. 의도와 맥락이고요. 또 그런 묘사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게 뭐냐 이런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실제로 뭐 드라마만이 아니라 예능 프로그램도 많고 예능 프로그램 온통 외모 차별 너무 심해요. 그 유명한 거 있죠. 180cm 이하는 루저라는 거. 근데 그거는 이제 한 외국인이 정말 어떤 면에서 경우 없게 그냥 사실을 말해버린 거죠. 그래서 문제가 됐지만. 그거 아니더라도 외모 차별이나 키가 큰 게 좋은 거고 날씬한 게 좋은 거고 잘생긴 게 좋은 거고 돈을 들여서 성형을 하더라도 이뻐 보이는 게 좋은 거고라는 게 투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언론이라는 게 제4부라고도 하고 사회적 공기라고도 하는데 공기로서의 역할을 하기보다는 오히려 더
인권의 걸림돌 역할을 하는 거죠. 이렇게 차별을 아니, 조장하고요. 지금 당장 포털만 들어가 봐도 네. 무슨 연애 각선미 사진이 수없이 걸려 있고 그렇죠. 그 사진을 내보내는 것이 거의 대부분이 언론사 아닙니까? 인터넷 그렇죠. 언론. 네. 정말 징글징글 맞아 죽겠어요. 아니 인터넷 언론만이 아니라 유력 언론들도 그 짓을 합니다. 맞아요. 무슨 네. 수영복 사진이나 이런 거 제목 보면 낚시질로 이제 검색 올라가게 하고 무슨 뭐 반전 뒤태가 어쩌니 무슨 뭐 각선미가 어쩌니 아우 그러니까 징글 맞아 죽겠어요. 그대로 말을 옮기는 것조차도 참 부끄러워질 그런가요? 정도로 예. 그런 게 막 횡행하고 있죠. 예. 학력 차별, 뭐 직업 차별, 지역 차별 이런 것들이 그대로 언론에서 노출되고 있습니다. 이런 건 이제 언론이 세상을 보는 창의 역할을 하는데 인권 문제에 있어서 걸림돌이 되는 걸 보여주는 거죠. 네. 결국은 근데 그 언론이 그러면 인권 지수가 낮아서 감성이 낮아서냐 아니면 장사해 먹으려고 그러는 거냐? 장사해 먹으려고 그러는 건데요. 예. 또 하나는 언론이 인권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인권 문제는 굉장히 넓기 때문에 사회 문제 전반 뭐 이렇게 보셔도 크게 틀리지 않는데 어떻게 다뤄야 되는가에 대한 일종의 메커니즘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별로 없어요. 사실 언론 뭐 인권 관련 언론 보도 준칙 같은 게 있습니다. 있어요. 예. 기자협회도 있고 있어요. 예. 뭐 그다음에 사용자들 단체에도 있고 또 각 사별로 이런 걸 만들어 놓은 데도 있는데 문제는 이게 실제로 작동하는 메커니즘은 아니고요. 그냥 고상한 급훈이나 뭐 교훈 정도의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선언이죠, 뭐 선언. 네, 그렇죠. 그러니까 아니 구체적으로 되어 있는 회사도 많고 그런데 실제로 기자들이나 뭐 PD들이 언론물을 보도물을 제작하면서 이런 걸 염두에 두거나 이런 게 감안되거나 하는 건 많지 않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기자, 언론인, 뭐 PD나 이런 분들, 언론인들이 인권에 대해서 공부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는데 이 부분이 별로 작동되지 않고 있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까지는 언론재단, 지금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기자들에게 뭐 언론 교육도 좀 하고 그랬었어요. 예. 수습 기자 연수를 하기도 하고 예. 또 언론을 과목으로 한 기자 연수도 제법 진행하고 그랬는데요. 아, 요즘은 안 해요? 안 합니다. 안 하고요. 그래요? 네. 한국언론진흥재단이 무슨 낙하산 집합소 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정권의 입김을 반영하는 사람들이 와 있는 곳인데. 아니, 언론사는 대부분 수습법은 다 걸로 보내서 수습 연수시키고 다 하는데. 그렇죠. 거기서 인권을 안 가르쳐요? 원래 KBS나 MBC처럼 자체 연수원이 있는 경우에는 안 보냈지만 나머지 언론들 뭐 한겨레나 조선이나 이런 데도 다 보냈습니다. 그런데 워낙 커리큘럼이 이 속된 말로 후져지고 가르쳐야 될 것을 가르치지 않아서 상당히 많은 언론이 요새는 언론재단의 수습 기자 연수에 기자를 아예 보내지 않는 정도로 좀 교육이 망가졌는데 그러니까 인권 교육이라는 게 무슨 좌우를 넘어서는 일인데 그렇죠. 무슨 뭐랄까요 종북 좌파 의식화 경향 교육 이런 것쯤으로 여기는 그런 태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건 말이 안 되죠. 진짜. 전혀 언급도 안 하는 건 굉장히 문제가 있고요. 실제로 구체적인 보도에 있어서 기자들이 인권의 관점에서 보면 인권을 기준으로 보면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 이런 고민들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좋은 보도물이 나올 수 있는데요. 이를테면 오늘 뭐 보도는 별로 안 됐는데 저 같은 경우에 어제 몇 기자에게 이제 자문을 받았던 게 이런 사안이에요. 어떤 절도범이 있습니다. 30대 절도범인데 서울에서 도망을 쳤어요. 검거됐다가. 그러니까 경찰이 또 수갑찬 피의자를 놓쳤다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어제자 아침 신문에 그런 보도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검거됐어요. 검거됐는데 어디서 검거됐냐면 병원에서 검거됐습니다. 아, 그래요? 절도를 하는 과정에서 뭐 부상을 입었나 봐요. 유리가 엉덩이에 들어가는 부상이었는데 그래서 엉덩이를 이렇게 7cm인가 째내고 뭐 하는 수술을 받았고 누워 있는 상태에서 이제 체포가 된 겁니다. 엉덩이 수술을 받았기 때문에 앉아서 조사도 못 받는데 그래서 경찰에서는 인권을 보장한다고 이제 매트리스에 누워서 조사를 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경우에 이제 그 도망을 쳤으니까 체포하는 게 맞죠. 그런데 범죄를 따져보면 피해 금액이 3만 원이었거든요. 물론 이제 주거 침입 절도이기 때문에 죄질은 나쁩니다. 남의 집에 들어갔으니까. 근데 피해 금액 3만 원인 절도범을
경찰이 그렇게 체포하는 게 가능한 일이냐. 법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뭔가 좀 부족한 구석은 없느냐. 과한 거 아니냐. 그렇죠. 과한 게 아니냐. 예. 이런 거를 기자들이 물어야 됩니다. 사실. 그렇죠. 현장에서도 묻고 예. 그래야 경찰 활동도 좀 뭐랄까 합리화되고 예. 좀 조심하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답변해 주셨어요? 아니 저는 과하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 비례 원칙에 따라서 예. 3만 원의 피해 금액인 절도범, 그러니까 3만 원어치의 피해를 입힌 절도범을 검거함으로써 얻는 뭐 사회정의 실현이나 예. 국가가 얻는 이익도 있지만 네. 없진 않습니다. 있지만 그 절도범이 지금 뭐 앉아 있지도 못하고 당장 수술을 받아서 예. 특히 이번엔 진짜 도망가지도 못하는 상태, 병원에 누워 있는 상태, 의사가 만류하고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런 상태에서 지금 당장 체포해야 되느냐. 아니 근데 잠깐 여기서 네. 좀 그 팩트 관계를 분명하게 체포라고 하는 형식이 네. 병원 침상에 누워 있는 그 피의자를 경찰서로 끌고 가는 그렇죠. 그걸 얘기하는 겁니까? 네, 그랬다는 겁니다. 아, 그 네. 병상에 눕혀놓고 조사하는 게 아니라 아니고요. 네. 아, 네. 예. 그래서 의사가 만류하는데도 이 환자를 예, 움직이면 예. 안 된다고 하는데도 예, 예, 그러니까 그러면 그 피의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많은 피해를 당하게 되죠. 이게 치료가 제대로 되느냐의 네, 네. 문제도 있고 당장의 고통도 심하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 두 개의 이익이나 손해를 견주어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랬을 때는 국가나 공동체가 얻을 이익이 그렇게 크지 않다. 따라서 좀 나중에 치료가 다 끝난 다음에 체포하고 네. 그다음에 엄히 그 죄값을 치르도록 하는 것이 맞다. 문제는요. 하여튼 이런 게 이제 하나하나가 다 판단이 돼야 되는데 그렇죠. 이런 걸 언론사 기자들이 따로 공부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은 기자나 PD나 언론물을 제작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노력을 한다면 개인적인 노력을 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관심을 가지고 무슨 전문가들에게 물어보거나 관련 독서를 하거나 네.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부실하고 허약한 방법이죠. 기자에게 가장 그 필요한 요건이 사실은 판단력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취재를 하면서 이제 그 확보하게 되는 이 팩트의 맥락을 읽고 이것이 어떤 문제를 갖고 있는가를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일단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건데 있어야 되는 건데 인권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교육을 받지를 않고 인권 감성이 떨어지고 그러다 보면 사실상 인권의 측면에서 볼 때는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건데 뭐 별일 아닌 걸로 넘어가 버릴 수가 그렇죠. 있고. 지금 이걸 지적을 하시는 거예요. 네네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범죄보도 얘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한번 그걸 좀 여쭤볼게요. 네. 오래된 논란이긴 한데 전국을 들썩이게 했던 성폭행범 이런 네.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일부 언론은 아예 다 까버립니다. 강호순 사건 때 제일 먼저 깠습니다. 그렇죠. 중앙일보. 실명을 까고 얼굴을 심지어 깠죠. 얼굴도 까고 네. 어떻게 보십니까? 국민의 알 권리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예. 강호순의 얼굴이 정말 궁금한가? 궁금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네. 보통 이제 언론에 노출되는 경우 마스크를 쓰고 캡 모자를 쓰고 뭐 그렇죠. 후드티 이렇게 해가지고 가려놓으니까 예. 사실 가려놓으면 보고 싶어져요. 그건 그렇죠. 누구나 그렇습니다. 예, 가려놓으면 예, 보고 싶어져요. 예, 특히 예. 보고 싶어지는 그 대상이 예. 우리 모두가 정말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다 증오할 만한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성폭행도 정말 나쁜데 성폭행한 걸 은폐하기 위해서 사람을 죽이고 예, 맞습니다. 한 사람만 죽이는 게 아니라 두 사람, 세 사람 이렇게 반복하는 번제를 저지른 정말 짐승 같은 놈의 얼굴을 보고 싶은 욕구는 당연히 있어요. 네. 근데 문제는 보면 뭐가 달라지냐는 거예요. 첫 번째는. 호기심이 충족되는데 예. 강호순 사건의 경우에 호기심이 충족돼서 우리 시민들이 얻은 바가 전혀 없어요. 예. 교훈은 하나입니다. 연쇄 성폭력, 연쇄 살인범의 얼굴이 평범하다.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악당 얼굴이 아니잖아요. 강호순 얼굴이. 뭐 이런 정도를 얻은 거 말고. 예를 들어서 네. 이건 물론 가상의 상황이지만 네. 가상상을 한번 그 설정하고 제가 그럼 한번 반문을 드려볼게요. 강호순의 얼굴을 공개를 했어요. 근데 경찰이 강호순의 범죄 행각을 밝혀냈지만 놓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네. 미처 못 밝혀낸 것. 네. 근데 강호순의 얼굴을 공개를 함으로써 전혀 뜻밖의 목격자가 나와서 제보를 할 수도 있고. 있죠. 이럴 네.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있습니다. 이런 점은 그럼 어떻게 봐요? 그러니까 추가 범죄를 밝혀낼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 네. 그런 그 뭐랄까 이점이랄까요? 이런 거 인정합니다. 네. 그리고 아직 검거되지 않은 피의자들, 예. 예를 들어서 강호순을 빨리 검거했으니까 다행인데 검거하지 못했다면 그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장 검거해야 되고, 그렇죠. 그리고
추가 범행을 또 저지를 수 있고 그래서 지명수배를 지명수배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명수배 자체가 인권 침해다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예. 꼭 필요한 목적이 있으면 할 수 있어요. 중앙일보가 이를테면 네. 정말로 강호순이 미루어 짐작컨대 10건 이상의 범죄를 저질렀는데 지금 밝혀지는 건 3건밖에 없기 때문에 합리적으로 의심해서 더 피해자가 있을 것 같고 그렇다면 강호순의 입을 통해서 이를테면 뭐 시신이라도 찾아야 되고 네. 또 딸이 안 돌아오고 있는 부모들에게 정말 뭐 사실 확인이라도 해줘야 되는 예. 절박한 이유가 있어서 얼굴을 공개했다면 모르겠어요. 예. 그게 아니라 그냥 알 권리, 대중적 관심 충족이거든요. 실제로 중앙일보가 강호순의 얼굴을 주말판에 공개해가지고 네. 대박 중에 대박이 났다는 거예요. 엄청 팔렸어요. 엄청 팔리고 뭐 클릭을 엄청 했다는 거예요. 중앙일보 창사 이래 최대로.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그 대중의 호기심이거든요. 장사 속입니다. 그리고 바로 조선일보가 따라갔습니다. 네. 이 조중동이 그런 면에서 상당히 경쟁적으로 움직이는데요. 저는 뭐 그렇다면 이 몇 가지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요. 무죄 추정의 원칙인데 무죄 추정의 원칙이 왜 중요하냐면 자, 경찰이 강호순이 범인이라고 지목했어요. 네. 강호순이 범인일 것 같아요. 네. 그렇지만 강호순이 범인이 아닐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건 따져봐야 돼요. 사법 기본 원리가 그거죠. 그럼요. 예. 재판을 해봐야 되고요. 강호순도 강호순 나름대로 자기 방어권을 행사해 봐야 되는 거고 변호사의 도움도 구해야 되는 겁니다. 특히 강호순 사건은 군포 여대생 실종 사건에서 연장된 사건이었거든요. 범인 검거에 대한 국민적 압박이 심하고 네. 정치권에서도 문제 제기를 많이 하고 예. 여론이 들끓는 상황이기 때문에 범인 조작을 해서라도 범인을 만들어내고 싶은 경찰의 욕구가 있는 거예요. 그건 늘 존재하는 겁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그건 알겠는데 네. 예를 들어서 고문이나 강압에 의한 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피의자가 범행 자백을 했다면 네. 그렇다면 무죄 추정의 원칙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수해야 되느냐? 아니 그러니까 자백이 예. 강압이 없었다는 것을 어떻게 확인하느냐를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네. 초등학생 성폭력범이 있었습니다. 예. 근데 그 성폭력범이 경찰 조사를 받을 때 그랬다는 거예요. 그 사람 12년형을 나영이 사건이네요. 예. 그 12년형을 선고받았는데 나이가 50대 후반인가 60쯤 됐는데 내가 감옥에 가서 교도소에 가서 12년 동안 열심히 체력 단련하고 네. 운동하고 몸을 만들어가지고 나와서 복수할 거다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누구한테요? 아니 그러니까 뭐 저 피해자 쪽이나 일반적으로 하여튼 복수하겠다라고 예. 이제 경찰이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게 네. 대대적으로 보도됐습니다. 예. 그래서 그거 냅두면 안 된다. 뭐 여론이 들끓고 그래서 뭐 전자팔찌 이런 것들도 튀어나오고 네. 전자팔찌라는 것도 해당 범죄가 있을 때 해야 되는데 소급 적용까지도 하고 막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실제로 한번 저는 그런 사례를 본 적이 없는데 경찰 조사 받으면요. 경찰관이 갑이고 피해자가 을이에요. 그게 어쩌면 당연한 꼼짝 못합니다. 취조실 들어가면. 네, 네. 꼼짝 못해요. 네. 이제 뭐 함부로 하는 사람 전혀 없어요. 영화에서나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진짜 그 말 믿기지 않아요. 정말로 그런 말을 했을까? 왜냐하면 지금 자기가 복수하겠다는 그럼요. 경찰이 어떤 처분을 하느냐에 따라 자기 형량이 왔다 갔다 하고 예. 자기가 사회에서 햇볕을 볼 수 있는지 없는지 예. 살아서 나올 수 있는지 없는지를 다투는 아주 긴박한 상황에서 예. 그렇게 건방을 떨고 있다. 이거 믿기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이 이제 경찰의 입을 통해서 전해지잖아요. 그럼 모르는 거예요. 그게 진위 여부. 정말로 아무런 강박도 없고 아무런 고문이나 가혹행위 없는 상태에서 100% 자의로 얘기한 자백인지 그건 확인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만 좀 더 여쭤볼게요. 피해자의 신원이나 피해자 주변을 노출시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고. 피의자, 네. 피해자 당연히 예. 안 되죠. 네. 전혀 그 말이 안 되는 건데. 근데 피해자도 노출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피의자가 왜 이런 범행을 저질렀는가, 범행 동기를 막 이렇게 보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살아온 내력을 막 쓰고, 네. 그러면서 그러니까 피의자죠. 네네. 피의자의 가족을 그러니까 노출시키고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강호순 사건의 경우에 아들 셋도 노출됐고, 네. 뭐 고향도 나왔어요. 예. 그래서 인터넷에서는 그 고향, 9살 땐가 떠났다는데 그 고향 특산물에 대한 불매 운동도 있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런 부작용들이 있는 거예요. 예. 범죄는 범죄자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그렇죠.
범죄자 아버지를 둔 죄라는 건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보호돼야 되는데 네. 이게 이제 무차별적으로 노출되는 것이 문제인 거고요. 그러니까 네. 피의자의 신상이나 얼굴 공개를 통해서 얻는 이익이 있어요. 예. 호기심을 충족합니다. 예. 그런데 그 호기심을 충족해서 얻는 이익 말고 예. 우리가 당장은 눈에 안 보이지만 우리가 놓치는 원칙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예. 신상 공개는 저는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 가급적 하지 않아야 된다고 봅니다. 네. 예외는 있습니다. 예외는 공인들입니다. 그렇죠. 예, 근데 재미난 게 네. 국회의원이나 권력자 이런 사람들이 이제 범행이 그 발각이 돼서 검찰이나 경찰이 수사에 들어갔다 이런 보도가 있는데 네네. 그건 어김없이 익명 보도가 잘 지켜져요. 어김없이. 그렇죠. 네네네. 무슨 PC, 그러니까 이니셜로 처리되는 경우도 많고 이니셜조차 안 박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네. 언론 보면은 네. 좀 힘께나 쓴다는 A, 사람들, B, C, D 뭐. 힘께나 네. 쓰는 사람들의 범죄 보도가 나올 때는. 근데 지금 얘기했던 바로 그런 경우는 까요. 까죠. 이거 문제가 심각한 아니,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저쪽에서 저항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러니까. 저쪽에서 변호사 써가지고 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라도 내느냐 안 내느냐 예. 이런 거 견뎌보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좀 야비한 태도인 거고요. 예. 저는 뭐 이를테면 국회의원, 장차관, 뭐 공기업 사장 이런 분들, 뭐 대통령, 전직 대통령 이런 분들은 당연히 공인이기 때문에 전직 대통령도 임기가 끝나도 공인이라고 봅니다. 저 지금 4대강에 대해서 만약 검찰이 수사를 한다. 4대강이라는 게 뭐 수십조 원을 낭비하고 매년 수천억 원을 낭비해야 되고 지금 뭐 견적이 안 나오는 정말 엉뚱한 짓을 한 거 아닙니까? 생태를 파괴하고. 그런데 이명박 씨가 만약 검찰에 소환된다고 한다면 전직 대통령이고 지금 자연인이잖아요. 네. 그렇지만 그 사람도 이제 공인이죠. 왜냐하면 공직과 관련된 업무 수행이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뭐 당연히 저 피의자 신분일 때 신상과 얼굴이 공개돼야 됩니다. 네네네. 그건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그걸 좀 구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스웨덴에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85년에 아주 유명한 총리인데 팔머 총리라고 네. 그 정말 저 국민적 신망도 높은 사람이고 소탈한 총리인데 이 총리가 부인하고 같이 영화관에 영화 보러 갔다가 피살당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휴, 예. 뭐 그리고 숨지죠. 예. 이건 현직 총리가 또 국민적인 인기와 지지도 높은 총리가 길거리에서 숨졌기 때문에 엄청난 사건이었는데 당시 스웨덴 경찰이 피의자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20세 남성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름 얘기하지 않았고 네. 이름 얘기하면 가문이 나오는 거고요. 그렇죠. 인종, 백인이냐 흑인이냐 이야기하지 예, 않았어요. 예, 예. 인종을 얘기하면 또 그 어떤 연상시키는 게 있지 않습니까? 아랍이다 이러면은 뭐 보복 테러가 있을 수도 있고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20세 남성이 나이를 먹다 보니까 30세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재미있는 표현을 합니다. 지금은 30세가 된 20세 남성은 이런 표현. 이게 뭐 장난 같잖아요. 그런데 네. 어떤 나라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철저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사회가 지키고자 하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알고 있는 바로도 그 기억이 약간 하는데 아무튼 제 기억 속에 일본만 하더라도 네. 공인은 사실은 공직을 수행하는 사람으로 범위를 한정이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공직을 수행하는 공인이 자신의 업무와 관련된 범죄에 연루됐을 경우는 무조건 실명을 까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야 됩니다. 피의자 그러니까 단계라 하더라도 네. 유죄 확정 판결이 나지 않아도 네. 다 깝니다. 네. 하지만 그 이외에는 안 까거든요. 그러니까 공인이지만 사생활. 그렇죠. 예, 제가 지금 바로 여쭤보는 공인의 사생활은 어떻게 돼야 됩니까? 저는 그건 보호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당연히. 그 몇 년 전 얘기지만 모 국회의원이 호텔방에서 여성하고 만나고 있다가 들킨 적이 있어요. 묵주기도 하시는 분이죠. 네. 근데 그 일부 언론은 기도하셨어요. 보도했고 일부 언론은 보도를 안 했어요. 네, 그러니까 그분이 음. 뭐 부인이 아닌 다른 여성과 예. 호텔방에서 묵주기도를 하든 예. 뭐 그때 본인 무슨 선물 받으려고 했다고 그래서. 묵주기도했다고 그랬습니다. 아무튼. 네, 하여튼요. 예. 그랬는데 그건 뭐 그 사람의 몫이기 때문에 예. 왜냐면 우리가 굳이 알아야 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호기심 말고는 없는 거예요. 그 직무 수행과 관련해서 뭘 했다거나 예. 예, 뭐 이를테면 거기서 뭐 국정원 사람들이 하듯이 뭐 선거에 영향을 주려고 댓글을 둘이 달았다거나 그거는 한다면 뭐 그거 알아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뭐 알 필요가 없는 그러면 겁니다. 예를 들어서 범위를 더 좁혀서 공인이 네.
업무가 끝난 이후에 술자리에서 예를 들어서 실언을 한다든지 네. 그러니까 설화 이런 경우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어떤 걸 하느냐에 따라 다른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그 공인으로서의 자질을 현격하게 의심할 만한 어떤 그런 거라면 또 보도를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그거 자체가 어떤 인권 문제를 일으킬 만한 것 있잖아요. 이를테면 술집 마담인 줄 알고 껴안았더니 여기자였다라는 분이 계셨어요. 유력 정당의 유력 당직을 가졌던 분인데 사무총장이었죠. 하여튼 그런 분의 경우에 그게 이제 결국 보도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직업차별적, 성차별적 또 굉장히 마초적 이런 것들이 유권자에게 굉장히 중요한 정보이기 때문에 또 보도할 수 있는 거고 또 피해자들이 문제 제기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강용석 사건이나 이런 경우에도 그런데 그 건 같은 경우는 기자들하고 이제 그 밥 먹는 그 직무의 연속이라고 봐야죠. 그러니까 기자들 그럴 수도 있고요. 그건 직무의 연속이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이론의 여지가 없는 자리인 것 같고 한 국회의원이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 동창들하고 오랜만에 야 반갑다 술 한잔 먹자. 그래서 술 한잔 먹다가 말실수를 하거나 했어요. 그것이 근데 예를 들어서 현행 법률에 저촉되는 거라면 그건 또 더 이상 얘기할 필요도 없는 건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 이거죠. 그런 경우는 보호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습니까? 직무와 연관이 없는 공인이라도 사적 공간은 있다. 그래서 그래요? 공인이어도 이를테면 저는 이런 거 윤창중 씨 같은 경우에 한국에 들어온 다음에 거의 한 달 이상 기자들이 소위 뻗치기라고 그래서 집 앞에서 있었는데 그 망원 가지고 막 집 안도 촬영하려고 그러는데 그래서 얻을 게 뭔가에 대해서 언론이 좀 성찰할 필요가 있다. 이게 무슨 언론이 파파라치가 아니고 노출될 이유는 없는 거죠. 그렇죠. 그건 직무 연관성이나 인권이란 거는요. 미국 독립전쟁하고 이럴 때 토마스 페인이 썼던 유명한 책이 상식 아닙니까? 그러니까 인권은 사실 어떻게 해야 되냐 상식적으로 판단해 보면 됩니다. 토론해 보면 되고요. 답을 다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공인인 경우에도 정말 직무와 연관이 없거나 국민적 사안이 아닌 사생활은 철저하게 보호해야 되고요. 또 누가 공인인가도 문제인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사람들이 연예인이나 운동선수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이 지명도는 대단히 높지만 사전적 의미에서의 공인은 아니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 권리를 위임받아서 공무를 수행하는 사람은 아니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진짜 지금 언론이 해도 너무한 건데 어떤 여성 연기자가 성형을 했느니 안 했느니 옛날 사진을 대조하느니 이런 걸 들이대고 그걸 그냥 우리는 호기심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원래 황색 저널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면 모르지만 이걸 공인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라고 얘기하는데 이건 참 오도하는 겁니다. 아까 이제 그러면서 무슨 각선미 이런 것도 잠깐 얘기를 했지만 저는 그 언론사나 그 기자들이 인권 감성이 떨어져서 그런 보도를 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장사되니까. 장사 때문에 이제 그걸 하는 건데 이 세상에 제일 무서운 논리가 생존 논리라면서요. 어떤 논리를 압도하는. 그러니까 이 생존 논리라고 하는 이것에 결국은 노예가 돼가지고 자기 합리화를 하는 거잖아요. 자기 정당화를 하는 거고. 그러니까 메커니즘이 작동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지금도 있어요. 언론중재위원회도 있고 여러 가지 규제 기구들이 있는데 실제로 그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용적으로 가고 있는데 그건 좀 문제라고 보고요. 알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너무 많이 흘렀어요. 사실은 이 문제는 짚어야 되는 게 너무 많은데 하다 보니까 벌써 지금 40분이 돼 버렸는데 저희가 기회가 되면 이걸 다시 한번 제 2탄을 한번 주시죠. 범죄와 인권 이런 거 좀 하고 싶은데 범죄 보도를 언론이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그것만 한번 따로 떼서 한번 나중에 다시 한번 할까요? 알겠습니다. 오늘은 그냥 개괄을 한 걸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10만인 클럽 회원 이마름이 원하는 김종배의 이슈 털어주는 남자를 듣고 계십니다. 자, 오늘 저녁 8시에 이탈남 긴급 공개 방송이 있는데요. 공지 말씀을 드리고 많은 분들이 이 방청 신청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장소가 협소한 관계로 신청을 해주신 모든 분들을 저희가 모실 수는 없고요. 그래서 추첨을 통해서 방청이 가능하신 분들에게는 이메일을 통해서 이미 고지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고지를 못 받으신 분들은 이 협소한 장소 관계로 이 추첨에서 아마 안 된 것 같은데 신청을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과 또 한편으로는 죄송하다는 이런 말씀도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애청자 여러분 8시에 이탈남 긴급 공개방송 TV로 생방송으로 진행이 됩니다.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순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탈남 김종배였습니다.